안녕하세요.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그동안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는데요. 저의 이야기도 여기에 올라올 만한 사연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아들 덕분에 지금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네요. 저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한 곳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듬직하고 추진력도 강했던 남편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 역시 차분하고 조용한 저의 성격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큰 트러블 없이 신혼을 보냈는데요.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반대 한 번 없이 식을 올릴 수 있었고, 결혼식 이후에도 양가 트러블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시댁이며 친정이며 트러블이 종종 있어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잘 결혼을 했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 4년이 지난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리던 임신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뿐만 아니라 양가 식구들 모두 행복해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난 후에도 출산 한 달 전까지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3개월만 육아휴직을 받고 나서 다시 복직을 하려고 했죠.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예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첫 손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이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제가 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엄마라 생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남편과 시댁에서는 조심스럽게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 적어도 돌이 지날 때까지만 집에서 아이를 보기를 원하셨죠. 저도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산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내일을 놓지 않으리 다짐을 했지만 막상 출산을 하고 보니 육아휴직 3개월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권했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일을 그만두면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일을 더 하고 싶긴 해요. 남편과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지연이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 그 자리도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1년 정도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나도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너의 말에 동의를 했는데 막상 아이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구나. 우리가 도와줄 순 있지만 알다시피 우리도 생업이 있다 보니 항상 도와줄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구나.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한다면 그래도 엄마인 네가 낫지 않겠니? 그래 여보, 1년 정도만 쉬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때 되면 나도 여유로울 것 같고 엄마 아빠도 많이 도와주실 거야. 거기다가 여보는 경력도 있으니까 1년 쉰다고 해서 취업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시댁과 남편뿐만 아니라 친정에서도 아직 어린아이를 두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며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1년을 더 쉬기로 하고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는 아쉬운 눈치였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아이를 돌보며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하기 위해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며 가정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고 고맙기도 했어요. 자신이 승진을 해야 좀 더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벌어오는 수입도 다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 매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남편 없이 돌쟁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양가에서 비용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었지만 아이가 돌이 가까워지고 나서는 그런 지원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고 있는 생활비가 모자르다 느껴지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출산 이후 생활비에 대해서 남편과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긴 했지만 생활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해야 할 듯 싶어 늦은 밤 남편을 기다리다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 생활비를 조금 줬으면 좋겠어. 전에는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여보가 줘야 할 것 같아. 얼마가 적당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150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뭐? 150? 아니, 당신은 150이 그렇게 쉽게 버는 돈이라고 생각해? 아직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데 무슨 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 그냥 카드로 쓰고 내가 결제를 해줄 테니까 앞으로 내 카드를 써. 생활비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렇지만 내가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살림하면서 쓰겠다는 건데. 나 지금 승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제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이야기하자. 나 먼저 잔다. 잠을 참고서 기다린 남편이었지만 막상 이야기를 꺼내니 짜증과 화만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생활비로 크게 나가는 돈은 없었기 때문에 남편 카드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승진 시험이 끝나고 남편과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취업 준비와 함께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장을 볼 때도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저렴한 곳에서 장을 봤고 남기는 음식 없이 깔끔하게 먹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물품들도 주변 지인들에게 물려받기도 하면서 되도록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남편의 눈에는 제가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네요. 당신 도대체 요즘 어디서 돈을 쓰는 거야? 생각은 하고 쓰고 있는 건 맞지? 아니, 아이 데리고 카페를 갈 일이 있나? 아이가 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집에도 커피 많잖아. 왜 쓸데없이 커피를 밖에서 마시는 거야? 거기다가 아이 옷은 왜 달마다 사는 거야? 애 옷장 터지도록 옷이 가득하잖아. 여보, 아이 옷은 계절이 바뀌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 이것도 50% 세일하는 2월 상품으로 산 거라고. 거기다가 나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간 거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화를 내야 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당신은 내가 밖에서 꽁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집에서 가만히 놀고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우리 승현이 보고 있잖아.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아, 미안하다, 미안해. 또 이런 얘기하면 발악을 하네. 어쨌든 돈 좀 아꼈어. 당신이 번 거 아니라고 막 쓰지 말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용하는 카드 내역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이 옷을 살 때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자 저는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가끔씩 친정에서 보내주는 돈을 모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해 쓰기도 했어요. 태도는 남편만 변한 건 아니었어요. 시댁의 태도 또한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명절날이 되면 시댁에서는 외벌이로 남편이 고생한다며 시어머니가 항상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저 자식 혼자서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네. 세상에, 고생해서 아끼며 키워놨더니만 고생은 우리 아들만 하고 있구나. 아니야, 엄마.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나 혼자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데 가장이 힘들지 뭐. 지연아, 너는 네 남편 건강도 안 챙겨주니?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남편 건강을 챙겨야지. 아니, 너는 이렇게 얼굴색이 좋은데 네가 우리 아들 건강을 다 뺏어가나 보다. 아이고. 어머님, 저 요즘 새벽 수유하느라 3시간도 연속으로 잔 적도 없어요. 안색은 제가 더 나쁜데 남편은 요즘 운동하느라 기운 빠져서 그래요. 아침마다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저보다 더 건강하죠. 얘, 영양제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다. 너 지금 새벽 수유한다고 유세하니? 그거 다른 엄마들도 다 하는 거야. 상진이 사촌 누이 알지? 걔는 아이도 보고 직장도 다니면서 혼자서 척척해도 잘만 보더라. 남들 다 하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너는 맨날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 얘는 내가 고생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해.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와 남편은 짝짝꿍이 잘 맞아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 부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지만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직장을 다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그만둔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하던 곳에서도 면접을 볼 수 있다며 연락이 왔고 면접 후 출근을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친정에 먼저 물어봤지만 친정에서는 당장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는 몸이 좋지 않았고 친정아빠 역시 생업으로 아이를 봐줄 수 없었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셨던 상황이라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맡기려고 부탁을 했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다며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원하던 직장이고 월급도 전 직장보다 훨씬 많아서 이제는 직장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승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가 되지 않았지만 취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금방 입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3개월 정도만 혹시 아이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얘,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니? 이제 겨우 직장 조금 쉬고 있는데 나 다시 취업할 거다. 아이 봐줄 수 없어. 거기다가 아이가 이제야 돌이 지났는데 너는 이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니? 적어도 3살까지는 엄마가 봐야 하는 거야. 너는 엄마가 된 게 그것도 몰라? 아니, 모성애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니? 그래, 당신 어떻게 승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해?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어?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고 통보를 하다니. 당신은 엄마 맞아?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를 두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어린애 두고 돈 벌겠단 말이 나오냐?
돈에 미쳤다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그러면 생활비를 줘. 생활비도 안 주고 카드 쓰라고 하면서 조금만 써도 닥달하는데 내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겠어? 당신 승진도 했고 전보다 월급도 많아졌는데 집에 가지고 오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돈은 뭐 하면서 쓰니? 어머님, 승현 아빠 생활비 한 번 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림을 하겠어요? 저 그냥 취업할게요. 제발 어머님, 3개월만, 아니, 한 달만 승현이 봐주세요. 난 못 봐준다. 자식은 엄마가 봐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난 할 말 다 했고, 그만 이야기해라. 시어머니는 단호하셨고 아이를 절대로 봐주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정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취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한 달만 당신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내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니. 그게 뭔 말이야? 절대 그럴 수 없고, 구하려면 네 돈으로 구해. 아니, 잘 지내다가 왜 너는 트러블 만들지 못해 난리야? 아휴, 진짜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생활비랑 카드 쓰면서 당분간 그냥 지내. 취업 생각하지 말고.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란 말이야. 지금 지나면 나 다시 취업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승현이는 퇴근 후에 잘 볼게. 그러니 이번만 한 번만 도와줘. 아니,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 절대 안 되고, 정 취업하겠으면 당신이 알아서 시터를 구하던, 친정에 승연이 맡기던 알아서 해결하고 취업해. 그리고 취업해도 당신은 살림 다 해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취업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맞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남편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만 했어요. 시댁과 남편의 태도가 완강했고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에는 취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말했던 생활비는 꼭 달라고 약속을 받았죠.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고작 50만 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생활비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집에만 있으면서 요구하는 게 많다며 화를 냈죠. 전 아이가 조금 더 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흐르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결국 제가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긴 했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일을 오랫동안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나면 학교가 끝나서 일을 하기 어려웠지만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집 앞에 있는 학교 정도는 혼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긴 세월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것은 저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한 집에서 숨통을 트여준 것도 저희 아들 승현이었어요. 10살이 될 때까지 아이는 밝고 애교가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며 때 한 번 쓰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착한 아들로 자랐죠. 거기다가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황당한 말들에도 저 대신 대꾸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집에 있는 게 참 편한가 보다. 우리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라가는데 너는 어째 살이 점점 더 찌니? 할머니, 엄마가 어디 살이 쪘다고 그래? 할머니가 더 살쪘어. 할머니도 마음이 편한가 봐. 할아버지는 살이 빠졌는데. 에이, 승현아. 할머니가 어디가 살쪘어? 니네 엄마가 요즘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머니,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어른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 그런 말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그런 말 이제 하지 마. 아들 승현이는 저를 대신해 막말하는 할머니에게도 대꾸를 해주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게 마음 아프고 쓰린 일이기도 했지만 그러기에 저는 더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10살이 되고 나서는 학원비며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생활비 50만 원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져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출근을 해 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도 해도 문자를 남겨도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집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과 같이 간다면 남편의 단호한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까 싶어 아이와 함께 아빠를 만나러 가자며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저의 전화를 계속해서 거절하기만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의 직장 건물로 들어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 전화기 배터리가 없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니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지 남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바로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왜 전화 연결이 안 돼? 내일 급하게 이체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줘. 집에도 안 오고 그래서 아이 얼굴도 보여줄 겸 같이 왔어. 승현이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당신 제정신이야? 아이랑 같이 오다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지? 정말 진짜 당신 대단하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직장까지 찾아오다니. 내가 어련히 알아서 주겠어? 집으로 돌아가. 여보, 지금 며칠 동안 당신한테 생활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당신은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승현이 학교에 내는 돈이니까 지금 바로 입금해줘. 아니, 내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당신 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 카드 있잖아. 카드로 쓰고 없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벌써 준 생활비 다 쓴 거야? 제발 좀 아껴 쓰라니까. 그 돈을 벌써 다 쓰다니. 대단하다 정말. 여보, 50만 원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비를 다 충당해. 당신 매달 나오는 카드값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이야. 당신은 혼자서 우리 생활비에 몇 배는 쓰면서 어떻게 자식 먹고 자는 생활비에 이렇게 인색해? 다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번에는 꼭 내야 하니 바로 해결 좀 해줘. 아니, 못 준다니까. 돈 없으니까 꺼져.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팔을 놓아주지 않자 발길질로 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앞쪽에 있었던 회장실 문이 열리더니 비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나, 아주머니, 얘가 혹시 아주머니 아들이에요? 네? 네, 근데 무슨 일로? 어머, 드디어 찾았네. 회장님, 그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비서님은 웃으며 소리를 지르고 회장실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실에서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남편과 같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저도 회장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을 알아보겠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회장님의 행동에 놀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는데요. 아이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환한 웃음으로 회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그때 그 할아버지시죠? 그때 쓰러지셨는데 괜찮으세요? 학교에 가야 해서 나중에는 저는 못 봤어요. 아, 그래. 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고맙다, 고마워. 이제 괜찮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고마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을 너의 도움 덕분에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전 119에 신고만 했을 뿐이에요.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위험한 상황이었어. 거기다가 네가 어른들을 불러준 덕분에 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단다. 어머님, 정말 많이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아드님께 저는 큰 빚을 졌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회장님은 아들을 데리고 회장실로 향하셨고, 저와 남편 역시 아들과 함께 회장실로 들어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얼마 전 학원이 끝나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회장님을 보고 119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회장님은 평소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대로 쓰러지셨다면 뒤늦게 발견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 있었지만 아이가 심장을 잡고 있는 회장님을 보고선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다행히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고 회장님은 그 이후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신고를 한 저희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CCTV를 통해서 아이의 얼굴만을 확인하게 되었고 주변 학교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아이 학교와 먼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회장님은 계속해서 저희 아들을 찾고 계셨는데 딱 이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승연이라고 했지?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네가 잘 대처를 해준 덕분에 살 수 있었어. 어디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든 말해주렴. 내가 이 회사를 달라는 거 말고는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 엄마를 행복하게? 아니, 어떻게 하면 엄마가 행복하실 것 같니? 엄마랑 저랑 같이 살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라고? 아, 그건 문제 없다. 이비서,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곳부터 알아봐요. 아, 아니다. 사택 비어있는 곳 있지 않나?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가분하신 것 같아요. 승현아,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면 안 돼? 난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좋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승현이 너 무슨 말이야? 아빠랑 안 살겠다니? 아빠는 엄마랑 나를 버렸잖아.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 아빠는 그런 거 아니야, 승현아. 할아버지, 엄마는 아빠랑 있으면 아파요. 제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승현이는 울면서 회장님에게 저와 살 수 있는 집을 원한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후에 저를 따로 부르시고 보답을 하고 싶으시다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집도 주실 생각이셨지만 너무나 가분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완곡히 거절을 하니 회장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방에 있는 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면서 그 지역 내 사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면서 저에 대해서도 알아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회사에 다닐 당시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쉬운 인재라 생각하셨다며 저에게 취업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대화를 끝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지내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엄마는 승현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알지?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괜찮아. 아빠가 없어도 엄마만 있어도 괜찮아. 엄마,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둘이서 살자. 그래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고민을 하던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방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새롭게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내일이 생겼다는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친 줄 모르고 집중을 하게 되었죠. 아들 승현이도 바쁜 엄마를 항상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를 시작으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제가 데리고 간다며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그간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을 봐주지 않으셨지만 그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지 자신들의 핏줄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네요. 저는 당당히 남편 핏줄이 아닌 제 핏줄이라 이야기를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남편의 행동을 봤을 때 문제없이 수월하게 이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습니다. 당신 이럴 거 알고 회사로 찾아온 거지? 지금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기나 해? 이거 다 당신 탓이야. 어떻게 할 거야? 내 탓이라니. 이건 모두 당신이 저지른 일이야. 그러길래 평소에 잘했어야지.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빠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겠어. 내 탓이라고? 그래. 당신은 항상 내 탓만 해왔었잖아. 죽을 때까지 내 탓하면서 살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 테니까. 당신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내가 생활비 더 줄게. 더 줄 테니까 이러지 말자. 생활비? 고작 몇 푼 더 주고 살자고? 나 더 이상은 못해. 우리 승현이 때문에 참아왔지만 승현이가 못 참겠다는데 나도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끝내자, 제발. 끝내? 뭘 끝내? 나는 생활비 달라는 거 줬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외벌이로 나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왜 당신만 억울한 척해? 이 가정은 나 때문에 유지된 거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래. 역시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네.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 이혼을 결사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회장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장님은 제가 필요한 법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생활비를 50만 원만 주었던 내역, 가정이 소홀했던 것, 폭언뿐만 아니라 당시 저에게 발길질을 했던 CCTV 등의 증거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그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면서 남편이 몰래 쌓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절반의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혼하면 절대로 줄 수 없다던 아이 양육비는 회장님 지시하에 월급에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네요. 지금은 아이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50만 원 생활비를 받고 살았던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저도 잘 지내고 있네요. 살면서 인과응보는 없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제 노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바로 저희 아들이요. 저희 모자는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대학교 CC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채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겼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기도 전에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뱃속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애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이 험한 세상 어찌 살아갈 거니? 아유, 불쌍해. 어떡하면 좋아? 나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그렇다고 나까지 세상을 등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너 엄마한테 말 그렇게밖에 못해? 뭐? 세상을 등져?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가 널 제일 걱정하는 거 알면서 그러니? 너만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쓰리고 아파 이거사. 힘들면 이 집에 들어와도 돼. 아빠가 좋아하시겠어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윗감이랑 결혼했는데 이제야 들어간다면 뭐라고 하시겠어. 아빠가 말만 그러지. 그래도 너 내심 들어와 살기를 바라셔. 아빠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이거사. 남편을 잃고 홀로 방황하던 때 친정엄마께선 친정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지만 가뜩이나 제 결혼을 못마땅히 생각했던 아버지였기에 차마 바로 그러겠다고 할 수 없었어요. 반대한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힘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아이를 낳고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어느덧 아픔도 점점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재롱을 보며 살아가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즈음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꿈꾸게 되었어요. 전 사별을 했지만 재혼한 남편은 이혼을 했었고 대신 아이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 재혼을 했는데 행복을 꿈꿔 재혼을 했지만 재혼을 생각지도 못하는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죠. 애 딸려서 시집 왔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넌 이기적이니? 너랑 네 새끼밖에 모르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지난밤에 된장찌개 드시고 싶다고 해서 끓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입 다물어. 시어머니 말하는데 꼬박꼬박. 네 팔자가 그렇게 사나우니까 서방이 먼저 간 거 아니야? 네 아들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 무서워. 하필 팔자 더러운 것이랑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이 애미 마음을 늘 조마조마하게 하다니. 네가 어떻게 꼬셨길래 내 아들이 애 딸린더라도 괜찮다는 건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정말. 어머님한테 제가 당연히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재혼 쉽게 결정한 거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정한 건데 어머님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이번 결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나 때문에 뭐 이혼할 것 같다는 식으로 들린다. 요즘 애들은 무서운 게 없지. 저렇게 할 말 다 하고.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법이었어 이거사. 첫째 며느리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니 난 왜 이렇게 며느리 복이 없는 건지. 얘 데리고 들어가. 상대적으로 재혼이지만 애가 없는 남편과 달리 저처럼 애가 딸린 며느리를 반가워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결혼 전 그래도 아들이 외롭지 않게 돼서 좋아하셨던 것과는 달리 결혼을 하자마자 저렇게 돌변하시니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래도 두 번째 결혼만큼은 정말 지켜내고 싶었고 절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에게도 꼭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악 물고 버텨냈어요. 그럼에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내 편이 돼주겠다던 남편이 어느새 시어머니 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쟤 보면 정이 안 간다. 아무리 애기지만 어떻게 하루 종일 징징대는지. 저런 애를 네가 아빠처럼 키울 수 있겠어? 그래도 어떡해요. 이왕 키우기로 한 거 내 자식처럼 키워야지. 뭐 마음이야. 아직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잘 해봐야지.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남의 애까지 건사한다는 거야? 두 번째 결혼만큼은 실패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한다만. 쟤 그냥 애미 친정에다가 보내고 너네 애만 새로 가지면 좋겠는데 애미 보고 친정에 자주 가라고 하면 되잖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애라면 사죽을 못 쓰니까 말도 못 꺼내겠어서 그래요. 그게 됐으면 진작 보내라고 했겠죠. 하필이면 저런 며느리를 얻게 될 줄이야. 네가 아무리 재혼이라지만 넌 애도 없고 인물도 출중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지는 장사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애미한테 얘기나 좀 해봐라. 친정에 보내는 거 어떠냐고. 제 애를 본인 애처럼 키우겠다고 결혼 전에 그렇게 절 설득시키더니 결혼을 하고 나자 제 애를 멀리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는 아빠인 줄 알고 그렇게 따랐지만 제가 봐도 아이에게 차가운 모습을 하는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남편은 그런 사람임이 분명한 느낌이 들게 되었어요. 네 애 친정에 보내라. 안 되겠어. 내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너네 친정 부모님들도 양심 없는 거 아니냐? 딸이 재혼을 했으면 그 가정에 충실해서 애도 낳고 새 출발하는 걸 바라야지. 어쩜 손주를 키워준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제 애 보내라는 말은 못 참겠네요.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애는 못 보내요. 만약 그렇게 애가 거슬린다면 제가 아이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불편해서 못 있겠네요. 뭐? 너 지금 반항하니? 어디 며느리가 눈 동그랗게 뜨고 이혼을 한 해 만에? 네가 그러니까 팔자가 세다는 거야. 네, 저 팔자 세요. 근데 애는 못 보내요. 애 없으면 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왜 재혼을 했는데요. 본인 애처럼 잘 키운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애 보내라는 말은 두 번 다시 꺼내지 마세요. 아이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생각이 들던 때였지만 그럼 아들이 또 두 번째 이혼남이 되는 건 싫었는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저에게 엄청 섭섭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엄마 딴에는 그냥 솔직히 피도 안 섞인 남이니까 날 위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혼이라니. 당신 뭐라고 했어? 나랑 결혼할 때 이 아이 본인이 책임진다고 내일하고 그러지 않았어? 나 솔직히 그 말 아니었으면 당신이랑 재혼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잖아. 애 없으면 나도 안 살아, 여기서. 아, 그래, 알겠어. 그만 화내라. 그냥 어른이 한 얘기니 한 귀로 듣고 흘려. 너도 참 성격 좀 죽여. 나도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오히려 아이 문제로는 강경하게 나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 얘기는 하지 않았고 대신 그 뒤로 제가 마음에 더 안 드셨는지 오히려 더욱더 시집살이가 거세졌어요. 중간중간 친정엄마와 교류를 했어서 그런지 엄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헬쑥해지는 저를 걱정했지만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저였기 때문에 친정엄마에겐 늘 웃어 보이곤 했죠.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내면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재혼 시 3살이었던 제 아이는 10살이나 되었어요. 아유, 얘가 왜 이래? 누굴 닮아서 너는 그 모양이야? 하여튼 시간이 지나도 정이 안 붙는다니까. 너 얼른 너네 엄마한테 가. 거실에서 알짱대지 말고 책도 좀 보고 하란 말이야. 그저 TV 볼 생각만 하지. 한심하게 그지 없다니까. 할머니는 왜 이렇게 나 미워해?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하고. 난 그냥 할머니랑 같이 옆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뭐? 조그만 게 못하는 말이 없네.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대바라 져가지고. 얼른 들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엄마, 할머니가 나보고 방에만 들어가래. 왜 할머니는 날 미워하는 거야? 맨날 화만 내고 욕만 하고 미워 죽겠어. 아니야. 할머니가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지. 절대 미워하시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시간이 지나도 아이에게 저렇게 모질게 대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지만 그래도 아이는 워낙 어려서부터 이 집에 살아서 그런지 친할머니인 줄 알더라고요. 그로 인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정을 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렸기에 많은 걸 설명해 주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세정이가 어머님이랑 가까워지려고 그러는데 곁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하나뿐인 손녀잖아요. 제가 왜 내 손녀야?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애 가지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 집에 시집 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애 하나 낳기를 했어. 아니면 살림의 보탬이 됐어.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양심 없는 것 같으니. 어머님, 저 7년 동안 이 집에서 애비 뒷바라지하고 어머님 종노릇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일하겠다고 해도 집안 살림 때문에 일도 못하게 하셔놓고 이제 와서 살림만 축냈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리고 애는 안 생기는 걸 어째요? 너란 애 처음부터 허락하는 게 아니었어. 재수원부터 가지고 애도 못 낳고 남의 애나 데리고 들어와 사는 기생충. 네가 우리 집 종살이라도 안 하면 내가 널 왜 데리고 있겠어? 네한테 2번 상처 주기 싫으면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절 미워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이상하게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더더욱 저를 싫어하시게 된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저를 못마땅히 여기던 시어머니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둘째 때도 그렇고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는데 네가 하다 의사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내가 뛸 듯이 날아갈 것 같구나. 그래야지 우리 아들들이 다 날 실망시킬 리가 없어. 역시 장남답다. 설에 인사 온다지? 명절부터 의사 며느리 인사받을 생각에 기분이 어찌나 좋은지. 이래서 장남인가 싶어. 우리 큰아들 최고야. 그럼요. 제가 엄마 기준을 모를까 봐서요. 전 엄마한테 전혀 실망시키는 아들이 되고 싶지 않다니까요. 기대하세요. 예, 들었니? 네 형님 될 사람 이번 설날에 인사 올 거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 할 것이야. 귀한 손님이니까. 네, 그래야죠. 그래도 이 집에 맏며느리 되실 분이 온다고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잘 차려볼게요. 나도 이제 정상적인 며느리 보면서 손주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내 평생 소원 다 이룰 것 같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의사식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떨지 기대가 되는구나. 내가 이제 노인정 가면 의사 며느리 있다고 자랑할 생각에 기분이 아주 좋아. 남편의 첫 번째 부인에 대해 전혀 물어보질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늘 제 얘기를 하며 남편의 전처를 언급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 대부분이었어요. 남편 또한 전처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이혼의 귀책 사유가 전처한테 있나 보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다가 애딸린 저와 재혼을 한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더욱더 마음에 안 들어하던 찰나였고 그때 마침 의사 며느리를 데려온다는 시숙의 말에 신이 났던 거예요. 어머님네는 재산은 많지만 아주버님과 남편이 학력이 얕았던 터라 시어머니는 잘난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우리 첫째 며느리 새로 들어오걸랑 너네가 분가해서 나가라. 그동안 네 꼴 보는 것도 지긋지긋했으니까 알겠니? 엄마, 그래도 되겠어요? 그동안 엄마 손발이 돼준 게 이 사람인데 갑자기 없어지면 불편하지 않겠어? 당연하지. 우리 첫째 며느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아줌마 하나 구해주겠지. 제가 그동안 내 수족처럼 손가발이 되어주었다만 쟤랑 제 딸내미 보면 진짜 속이 뒤집어져서 내 속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끼리 분가하고 살아 그냥. 죄송해요. 친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해서. 그래도 어째 애가 안 생기는걸. 그래도 노력은 더 해볼게요. 됐어. 이제 첫째 내가 손주 안겨주면 되는 거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래도 너 2번 이혼남 만드는 것보다 나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고는 어이가 없었고 제가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라면서 남편이 지칭하는데 7년 동안 정말 시어머니의 노력살이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이에게 아빠라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니 꾹 참아내야겠다고 또 한 번 이를 악물었는데 그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어리석게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설 준비로 어김없이 시장을 봐오면서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 인생을 바꿔놓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의사 형님이 방문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들떠 있었어요. 나 진짜 어제 설레서 잠도 못 잤잖니. 나한테 의사 며느리라니.
우리 장남이 역시 한 건 할 줄 알았다. 몇 시쯤 온다니? 이제 도착할 때가 됐어요. 재수씨, 음식 다 준비해 놓으셨죠? 제 예비 신부가 특히나 해산물을 좋아하거든요. 지가 이런 거라도 해야 이 집에 붙어 있지. 애 딸려서 들어와 놓고 이런 것도 안 맞추면 여기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제 딸한테 내가 무슨 말 할까봐 내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 그러니까 마음껏 부려 먹어라. 시킬 거 있으면 다 이해시켜. 역시나 아침부터 모진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였고, 드디어 의사 형님이 방문을 했는데 이 집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정말 고급진 분위기로 집안을 압도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형님이 인사 온 날 절 가정부 취급을 하기 시작하며 오히려 형님을 치켜 세워주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며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서 와요. 내가 진짜 기대했잖아. 해산물 좋아한다고 해서 잔뜩 준비해놨어. 얼른 들어와요. 아, 얘는 우리 집 둘째 며느리인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 뭐 그냥 우리 집 잔심부름이나 하는 애니까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음 얘 불러다 시켜요. 네? 뭐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나요? 일단 맛있는 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먹을게요. 어쩜 말하는 것도 이렇게 고급지고 우아한지. 의사하면서 힘들지는 않아요? 내 주변에 의사가 있다니 너무 좋은 거 있지? 시어머니의 저런 인사치레에 너무 화가 났지만 처음 온 형님을 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형님을 치켜 세워주려고 절 내리까더라고요. 그 모습에 형님 또한 엄청 불편한 기색이 엿보였고 저 역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은 제가 차려둔 음식에 먹는 신용을 하더니 제 딸아이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었나요? 그때 우리가 얘기한 거 이제 슬슬 움직일 때네요.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 아니, 무슨? 아니, 둘째랑 아는 사이니? 둘이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었어? 꼭 아는 사이처럼 말하네, 둘이. 안면 있을 리가 없잖아. 저 아이를 보니까 더더욱 마음이 다잡아지네요. 제가 그때 얘기한 거 기억하죠? 딸을 보고서라도 참으면 안 된다고요. 3살배기 자식을 데리고 재혼한 날 7년간 조선시대 천민처럼 부려댄 시댁. 설날 첫 인사 온 의학계 형님이 딸을 빤히 보더니 입을 열게 되었고 그 뒤로 믿기 힘든 대반전극이 펼쳐졌어요. 사실은 그날 시장에 갔다가 만나게 된 사람은 형님이라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와선 본인을 소개하였는데 저 역시 가족이 될 사이니 그저 그런 형님이 반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찬 씨 부인 되시죠? 저 이번에 인사하기로 한 김의찬 씨 형님 예비신부 될 사람이에요. 말씀 좀 나누실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절 어찌 알고. 네네, 그러시죠. 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신데요? 요 앞에 카페 있어요. 그렇게 형님들 사람과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고 형님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해주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의사까지 된 사람이 이런 집안에 시집을 오려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이해가 단번에 가더라고요. 김의찬 씨,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 그 결혼했던 사람이 제 친동생이에요.
그때 친동생과 당신 남편이 결혼했을 때 전 외국에 체류 중이라 결혼식이랑 상견례에 가지 못했고 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했나 보더라고요. 뱃속에 아이도 있었지만 허구한 날 손찌검에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아이는 유산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유산 후 이혼까지 당하고 바보같이 세상을 등졌답니다. 유서 하나만 남기고 말이죠. 그런 남자랑 지금 사시는 거예요. 유서를 보고 그 집안을 박살내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혼을 했고 알아보니까 당신은 정말 애 하나 데리고 재혼하여 또다시 제 동생처럼 당하고 있더군요. 아니, 이혼한 건 알았는데 세상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어쩜 끔찍하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쪽 부부 사이에 관여하고 싶진 않지만 그동안 제가 의찬 씨 형을 만나면서 알아본 바로는 딸 때문에 참고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전 다시는 제 동생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은 본인이 짠 계획을 얘기해 주었고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딸을 위해서도 이런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증여세 혜택을 받으려고 남편 이름으로 해야 할 본인의 부동산을 제 앞으로 해놓은 것을 생각해내었죠. 형님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집안을 박살내려고 접근했지만 아주버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본인의 계획을 다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며 형님을 돕겠다고 했고 드디어 그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이 모든 스토리를 듣고 형님을 도우면서 저 역시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송이 아시죠? 제 동생이에요.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반성은커녕 또다시 며느리를 들이고 종처럼 부리다니. 또 제 동생 꼴 나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당신이 직접 말해. 그래야 당신 어머님이 충격 받으실 것 같으니까. 사실 이 사람 만나고 전 제주씨 얘기 다 듣고 나서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엄마고 내 동생이지만 본인들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전 이 사람 편에 서기로 했어요. 절 원망 마세요. 엄마가 뿌린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편에 서다니? 아니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신송이가 네 동생이라는 거냐? 아니 어떻게 그런 애가 네 동생이야? 저보다 많이 못 배우고 그랬지만 하나뿐인 제 동생이었어요. 아이까지 유산시키고 이혼까지 시킨 당신 인간이 아니지. 지금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제 동생한테 사죄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재산은 저희가 가져갈게요. 그러니 손가락 빠셔요. 뭐? 지금 네가 내 아들한테 대놓고 날 골탕 먹이려고 접근했다는 걸 내가 듣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의사라고 좋아했더니 순 머릿속에 똥만 찼잖아. 네 동생 죽은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가 나약해서 죽은 걸 가지고? 와, 진짜 인성 파탄 난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문외인가? 너같이 종살이 하는 것은 조용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아들들 여자복은 진짜 없다. 엄마, 진짜 실망이네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 사람도 용서할 생각이었나 본데 엄마의 이런 모습에 정말 실망했어요. 저 역시 진짜 엄마랑 의찬이 볼 자신이 없네요. 저도 이제 엄마 아들 그만하렵니다. 붙잡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황당해했고 시숙은 절연을 선포했어요. 시어머니의 많은 재산이 시숙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했고 그것을 뒤이어서 제가 이혼을 선언하니 남편 또한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모든 사실을 얘기해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미 10살이나 먹은 제 딸아이는 이 상황을 다 듣고 오히려 이해를 하는 철든 딸이었습니다. 제가 그저 우리 딸아이를 너무 어리게만 본 것 같아 참 놀랄 따름이었죠. 그래놓고 뻔뻔하게 절 그렇게 노비 부리듯 부리면서 당당하게 살아요? 본인들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쪽난 거 생각 못하고 나도 이런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해. 당신들은 다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당신들한테 재산을 잇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니까 내 이름으로 해놓은 땅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미쳤나? 그건 내놓고 꺼져야지. 그래, 넌 나가도 된다. 어차피 애도 못 낳고 애만 딸려와가지고 넌 필요 없어. 그 땅이나 조용히 내놓고 나가. 애도 못 낳는 걸 오냐오냐 했더니 이게 치형님 될 사람 등에 업고 기세 등등이지? 이제 너랑 네 딸 꼴 안 봐서 나야 좋아. 재산 안 내놓으면 너네가 고소할 거니까 그리 알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당신 며느리 할 줄 알아? 내 예비 신랑이 당신이랑 절연 안 하면 이 결혼 안 하려고 했어. 그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근데 잘 봤죠? 지금 사태 파악 안 되나 본데 땅 하나라도 건지고 싶으면 이분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할 거예요. 아무래도 나보단 여기 동서될 사람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당신 이런 태도를 보니 우리 둘한테 다 용서받긴 글렀네요. 내가 큰애 명의로 재산을 해놓은 것은 어차피 이제 큰애가 날 모셔야 하니까 해놓은 건데 그러지 않을 거면 당장 내놔. 당신은 아들들도 다 돈으로 보이나 보죠? 정말 상종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사람이랑 가족으로 엮일 뻔했다니 위선자 같으니라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큰아들과 저에게 빼앗긴 시어머니였고 소송을 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감축시키려고 제 이름으로 해놓은 땅은 뺏을 도리가 없었고 오히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줘야 할 판국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은 이미 아들에게 상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되찾아오기란 힘들었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야 남편은 저에게 사죄를 하였지만 전 이 상황이 그저 충격이라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고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세정이가 날 아빠로 알고 있는데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세정이한테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세정이도 당신 보기 싫대. 아니 그것보다 할머니가 오히려 본인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에 안도하는 느낌이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이젠 우린 끝났어. 당신한테 그런 과거가 있다고 진작 알았다면 절대 재혼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참 어리석었지.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다. 우리 딸한텐 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만 열심히 살면 됐던 거야. 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니까. 엄마가 조종한 거라고. 그냥 이제 우리도 형네처럼 엄마 외면하고 살자. 아니,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야. 당신 형을 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피는 못 속인다는데 당신은 그냥 그런 족속인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 돌아서는 길 형님을 마주하게 되었고 형님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인사를 하자 형님은 진심으로 절 위해 주었고 오히려 본인이 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음에 정말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마 그쪽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딸을 위한답시고 그런 집에서 버텼겠죠. 그런 사람은 아빠 자격이 아예 없는데 말이에요. 제 딸 때문에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때 형님을, 아니, 승미 씨를 안 만났으면 어떨까 아찔하기도 하네요. 제 동생 같아서요.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서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저 역시 이제 조금은 내려놓고 제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동생 잃은 슬픔 어디에도 치유받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동생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형님이란 사람을 봤어요. 시어머니네와 손절하고 둘이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재산이 아주버님 앞으로 되어 있었던 터라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얼마 남지 않은 재산 때문에 엄청 배 아파했어요. 저에게도 둘이서 위자료를 줘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억울해 보이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아들 복 없는 게 며느리 복도 없다더니 어떻게 한 놈은 여자에 미쳐서 날 버리고 한 놈은 결혼하는 족족 저런 화상들이 걸릴 수가 있어? 내가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지금 내 손해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자식이 다 원수라더니. 엄마가 전 와이프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만 않았어도 오히려 애 낳고 잘 살고 있을걸요? 다 엄마 욕심이에요. 너도 걔한테 손찌검하고 욕했잖아. 어디 원망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원망을 해? 너까지 날 아주 잘하면 버리겠다. 나쁜 자식. 엄마가 하도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저도 무시했던 거라고요. 저 역시 엄마한테 질리네요. 진짜 평생 엄마 기대에 맞춰 살려고 했는데 이젠 그렇게 못하겠어요. 독거 노인으로 평생 살아보세요. 욕심이 짝짝꿍이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파탄이 났고 동네에서 아주 고약한 할머니라고 어머님은 소문이 났어요. 전 남편도 모든 걸 잃고 원양어선을 타러 간다는 말만 돌 뿐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알 바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고 전 딸과 새 출발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 결혼마저 파탄이 나서 친정아빠는 속상해 하셨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었는데 왜 그땐 몰랐는지. 이제 모든 거 다 잊고 새 출발 하자꾸나.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이제 세정이한테 아빠 겸 좋은 할애비가 되어줄게.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정말 이번엔 아빠 엄마한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니야. 내가 널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은 것 같아 더 미안해. 그때 남편 잃고 널 따뜻이 안아주었어야 했는데. 이제 다 풀렸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엄마가 가운데서 힘들었는데 이제야 너무 행복하다. 이제 행복히 살자.
정말 어리석었던 과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개발이 되면서 조그마한 상가를 구매하였고 지금은 월세를 받으며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충격받았을 딸아이지만 제 앞에선 티내지 않고 오히려 밝게 자라준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을 떠난 딸아이 아빠에게 인사를 다녀왔는데 딸아이는 무엇보다 씩씩하게 아빠에게 쓴 편지를 고이 놓고 왔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제 마음도 다지며 앞으로는 딸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려고 이 글을 적어 보았어요. 굴곡 많은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날엔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기다가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처음부터 시모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상당히 잘 대해주셨는데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원해서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닌데 시모의 눈치가 너무 보여서 불편한 다리로 뭐라도 해야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시모와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웃고 지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뭐라도 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다리의 불편함이 제 발목을 잡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저를 향한 불만들을 다시 한번 쏟아내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면서 서운했던 것들을 털어놓고 말았죠. 남편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는지 시모에게 제가 노력하는 것도 봐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모의 안 좋은 감정 상태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1년 동안 연락을 끊고 말았죠. 네가 그때 사고만 안 났어도 내 아들은 고생을 안 했겠지. 이게 누구 탓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 아들이 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냐? 아이라도 가졌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다리가 불편해서 아이를 가지면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할 것 같다고 계속 미루고 있었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더 이상 고생만 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곤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한창인 나이인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불행이 생겨서 한쪽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게 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이 사람 몸에 장애가 생겼다고 내쳐야 한다는 엄마 생각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닥달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요. 뭘 알아서 해? 저 다리가 정상적으로 보이니? 절심까지 박아서 절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몸이 회복된다는 건데? 사고가 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네가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니?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지켜만 보면 되는 거야? 엄마 속은 지금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 안 보이니? 이런 결혼 생활 보고 싶어서 너를 보낸 줄 알아? 결혼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야. 서로가 공평해야 되는 거라고.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밖에서 일을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분명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저희 지켜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부탁? 너 지금 나한테 부탁이라고 했니?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다 죄송해요.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 말 말고는 없는 거냐고. 뭘 하고 있으면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내놔야 내가 그걸 믿고 지켜보던 할 거 아니야?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열심히만 한다면 내가 마음이 놓이겠니? 뭘 하고 있는데? 당장 결과물 좀 내놔봐라. 왜 말을 못해? 열심히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보여달라니까. 아직 준비 단계라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만 일하다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성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너 말은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 계속 시간만 버리고 있었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는 거지? 성과도 없이 시간만 버리고 있다는 거잖아. 이러면서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열심히만 한다면 세상 사람 전부 다 부자 됐겠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오길 바라는 거니? 시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해 주길 바라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희 부부 문제를 왜 시모가 참견하냐면서 처음으로 목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시모도 처음 봤는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면서 시모를 강제로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모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으셨고 연락도 없으셨죠. 남편의 마음도 말이 아니었겠지만 저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알아주지 못하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결단력으로 한동안 시모의 눈치를 안 보며 살아왔었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재활치료 1년, 그리고 시모와 연락을 끊은 지 1년, 총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온 만큼 그에 따른 성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가고 있었는데 1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었던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다시 접근을 시도하셨어요. 아무래도 완전히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었던 건 예전처럼 저를 대하시는 행동들이 똑같다면 저희 부부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시모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처음 연락을 시도하셨을 때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상당히 조심하셨어요.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것 같아 시모를 이해해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내가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안심이 되긴 하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둘 중 하나만 해야 되지 않겠어? 내 아들이 그동안 이 정도의 성과까지 끌어올린 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둘이 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섣부르게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일적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직까지 엄마한테 서운한 게 다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최대한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셔서 방 하나는 비워놓긴 했지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고 저희가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오늘 갑자기 주무시고 가신다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아서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엄마와 저희가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럴 거였으면 연락도 안 했다. 내가 너희한테 왜 연락을 했겠니? 오래간만에 며느리가 해준 밥이나 한번 먹어보자. 다리가 불편하면 안 해도 되고. 시모와 연락이 되고 처음 얼굴을 보게 된 날, 남편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했지만 시모는 그날 저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 하나를 내어드리게 되었고 저녁까지 대접해 드렸었죠. 문제는 다음날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시모는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같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시다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모가 편한 시간대 댁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화장실을 가실 때 빼곤 일절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에서 쇼핑몰 창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없이 움직여야만 해서 시모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빠진 상태라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리도 불편해서 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방문을 열며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그 일은 언제 끝나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니? 너는 시애미를 굶길 작정이야?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점심을 거의 거르다시피 해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에휴, 그래봤자 푼돈이지. 일하는 거에 비해 얼마 못 버는 거 아니야? 사람이 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건데 밥은 넘기고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나 배고프다니까. 시모는 댁에 가실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지 방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를 무시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계속 신경이 쓰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점심 식사를 차려드린 뒤 저는 또다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라 택배 오는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물건들을 포장해야만 했어요. 시모는 제가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식사를 하시더니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리가 꽤 괜찮아졌나 봐. 그래도 작년보다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졌는데
그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그게 문제는 없겠어? 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면서? 그럼 아이 계획도 슬슬 세워야 하지 않겠어? 한두 살 더 먹으면 나중에 아이 가지려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된다고 아이를 가지는 게 두렵다고 생각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 네가 원하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서둘러 계획해 보는 게 어떻겠니? 네가 손주 하나 낳아주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야. 저도 아이를 가지는 거에 고민은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아이 계획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입 아프게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심이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네가 손주를 낳아주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옆에서 도와줄 거 아니야?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 에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1년 전에도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거야. 아유, 속 터져. 밥 다 먹었으니까 후식이나 좀 내와봐라. 갑자기 저한테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작정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고 남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건데 시모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시모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아예 저희 집에서 눌러붙어 사시려는 것 같아 보이길래 겉으론 표현을 안 했지만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와 시모가 단둘이 집에 있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전화를 했길래 잠깐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려주었어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닥달하기도 그래서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실 거라며 불편해하는 남편한테 침착하게 설명한 뒤에 저녁에 다시 와서 얘기하자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저도 그날 하루의 업무를 끝낸 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모의 방문을 노크한 뒤에 바로 들어갔어요. 문 밖에까지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 집으로 돌아가시냐는 거였죠. 저도 불편하지만 남편도 많이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았고 제가 일하는 거에 지장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는 돌아가지 않으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하룻밤 주무셨으면 나중에 다시 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고집 부릴 일이에요? 엄마,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며칠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내가 1년을 못 봤더니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없으셔도 잘 지내왔었잖아요. 엄마가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적응 안 돼요. 저희 집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주무신 적 없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저희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며칠만 더 있다가 가도록 하마.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니? 며느리 저녁 준비 다 끝난 것 같은데 일단 나가서 밥부터 먹자. 시모한테 1년 동안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저희는 알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는지 더 이상 시모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저희는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온 지 며칠이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던 남편도 거의 한계치에 도달한 듯 보였고 저 또한 매번 시모의 수발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일도 해야 되고 시모까지 챙겨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체력 소모가 많았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참는데 한계가 왔는지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싸우기 싫은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저희 집에 계속 버티고 나가지 않으시는 시모의 행동들에 남편도 지쳐버렸는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가지 못했었죠. 결국 남편이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자 그제서야 다음 날은 무조건 나가겠다며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죠. 그렇게 한바탕 한 뒤에 남편과 함께 단둘이 방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아 진지하게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모의 행동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약간 우울증 증세도 있으신 것 같아 조만간 저희가 시댁에 한번 방문해서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는 걸로 의견을 합치게 되었어요. 어머님,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 확실히 작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신데? 옛날 같았으면 당신이 그만 돌아가 달라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은 표정도 어두워 보이시고 당신 출근하면 밥때 말고는 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으셔. 확실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상황을 봐봐. 나는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당신은 지금 일이 한창 잘 돼서 쉴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챙겨드릴 수 있겠소? 그리고 멀쩡한 집 놔두고 우리 집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당신 내일 처가댁에 다녀오지? 이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용돈이야. 각각 50만 원씩 넣어드렸으니까 내일 좋은 시간 보내고 와. 테이블에 올려둘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나 잘 되라고 도와주신 건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 없어. 내가 챙겨드리면 되잖아. 두 분께서 당신을 믿고 뒤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 나도 내 손에서 최대한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챙겨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드리고 와.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고생만 하고 있잖아. 올해까지만 회사 일 마무리하고 당신 일 도와주도록 할게.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 했어요. 제가 다리를 다치면서부터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로 남편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다리만 괜찮았다면 저희 삶은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었겠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현재가 훨씬 더 좋은 상황들도 많았으니까요. 항상 저희 부모님을 신경 써주는 만큼 저 또한 시모와 단둘이 있을 때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로 챙겨드리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도 용돈을 따로 챙겨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었죠.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 가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문한 물건들이 도착을 해서 정신없이 문 앞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였었죠. 시모는 제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면서 먼저 집을 나서셨고 저는 시모를 배웅해 드린 다음 용돈까지 챙겨 드린 후 뒤이어 친정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뵙는 자리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드리라고 했던 용돈이 생각이 나 부모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용돈을 받으신 두 분께선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셨는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보단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신 뒤 저를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여쭤보자 뒤이어 봉투를 확인하시고 아빠도 같은 표정을 보이시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시길래 다시 봉투를 돌려받은 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 순간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종이라 꺼내서 제대로 살펴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드리라고 챙겨줬던 용돈 봉투 안에 50만 원이 아닌 5천 원 마트 쿠폰이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봉투 안을 재차 확인하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쿠폰 뒷면에 뭔가 적혀 있다며 저에게 건네 주셨고 글씨가 적힌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네 집은 내 아들 주머니 털 권리가 없다며 뒷면에 적어 두셨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드리려는 용돈을 전부 가져가 버리셨던 거였어요. 안방 테이블에 올려뒀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보면 남편과 제가 전날에 나눴던 대화에 대해 엿들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고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기분이 상해버려 그날 부모님과 오래간만에 함께 있던 자리는 전부 망치고 말았어요. 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수가 줄어들으셨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 정말 신경 많이 써드리고 가실 때 용돈까지 따로 챙겨 드렸었는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셨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었죠. 결국 부모님과의 자리는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 집에 도착해서도 시모에게 수도 없이 연락을 취했지만 끝까지 제 전화는 받지 않으셨어요. 열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 버린 저는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면서 저희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5천 원짜리 마트 쿠폰을 보여주면서 뒷면에 적힌 내용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겪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5천 원 마트 쿠폰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시모가 용돈이 들어있던 봉투 안에 돈을 빼가시고 마트 쿠폰을 넣어두셨는지 부모님께서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시고 당황스러워 하셨다는 설명을 하자
남편도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이 일이 있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저를 데리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잘못된 건 분명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집에 안 계시는 건지 집안에 불이 꺼져 있었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밖에서 한참 동안 시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동네 주민분께서 저희 부부한테 가까이 오시더니 시모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다며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고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말이라 당황스러워하던 남편은 주민분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동네 분께 듣게 된 내용은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냈을 때 시모는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으셨는지 남편과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해보고 무작정 당신 혼자 판단하고 결정한 뒤에 움직이시다가 시모가 투자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사기꾼이 시모에게 접근해서 남은 재산 탈탈 털어갔고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이미 투자를 위해 빚까지 진 상황이라 살고 있는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갈 데가 없다 보니 갑자기 저희 부부한테 연락을 해서 한동안 머물러 계셨던 거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남편이 알게 되면 난리를 치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고 있으셨던 거였죠.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시게 되자 당분간 전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이미 저희는 그런 시모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던 상태라 돈이 다 떨어지시면 분명 또다시 찾아오실 텐데 그때는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도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는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다며 자기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아예 인연을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한 달의 시간이 지난 뒤 시모가 저희 집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상태라 모든 걸 거절했어요. 그 난리를 치셔놓고 이제 와서 받아달라고요? 돈 다 떨어지시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많은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사시라고 했었잖아요. 결국 끝까지 말을 안 들으시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 드릴 용돈을 왜 엄마가 가로채 가신 건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봉투 안에다가 마트 쿠폰을 넣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럴 거면 왜 저희와 다시 시작하려고 한 건데요? 지금 빚이 4억이나 있으시다면서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계속 이 사람한테 아이를 가지라고 얘기했던 것도 엄마가 저희 집에서 지낼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였죠? 이제야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인연 끊고 사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엄마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저희와 좋은 관계 유지하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고생해서 벌어오는 돈을 아무 노력 없이 사돈 분들이 받아가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그 꼴 보기 싫어서 돈 빼간 거다. 어머님, 뭔가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업할 수 있게 뒤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정말 많이 해 주셨다고요. 말이 용돈이지 저희가 빌린 돈에 대한 빚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챙겨드리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어머님은 저희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때 되면 돈만 뺏어 가려 하셨지.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땐 온갖 막말 퍼부으시고 상처 주신 다음 내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4억 빚 생긴 거 갚아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이 벌려놓은 거 수습하고 싶지 않아요. 1년 전과 지금의 제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매달 2천만 원씩 수익이 찍히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었다면 4억에 대한 빚을 고민해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저와 절대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방금 뭐라고 그랬니? 2천? 아니 그럼 지금 네가 이 좁아 터진 집구석에서 물건 포장해 택배 보내는 게 월 2천만 원을 벌고 있었던 거라고? 이까진 일이? 시모는 끝까지 저를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셨어요. 남편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모를 집에서 내쳤고 다시 얘기 좀 하자며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저희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벌려놓은 빚 좀 갚아달라며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아이까지 임신해서 그동안 혼자 하던 일을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시모와 인연을 끊기 위해 이사를 가게 되니 시모는 이제 저희 부모님을 만나려 하고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도 돈 봉투에 마트 쿠폰을 넣어놨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예 만나주지 않고 계시네요. 아마 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끝에 어쩔 수 없이 원룸 하나 구해드리긴 했는데 생활비까지 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남편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정하셔서 식당 일을 시작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제가 아이를 낳으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단호히 거절한 상태입니다. 현재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는 시모가 꼭 자신을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의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